완벽한 복수극의 서막. 그 뻔뻔한 여자와 이혼할 거야. 이제 우리 같이 살요. 자, 휴대폰으로 본 메시지였다. 심지어 상간녀가 낸 초음파 사진까지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매, 나처럼 성공한 남자 여보, 애더 같은 지루한 여자는 안 어울려. 나는 그자 위에서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남편은 임신한 상간녀와 함께 살 생각에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이흥은 제껏 신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살아왔겠지만 그 성공 뒤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두 남녀에게 반드시 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이 부분은 채널 소개 문구이므로 서사 흐름상 더하고 한국 독자를 위한 시작부로 변경합니다. 다만 원본의 결의를 담아 다음 문단에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내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이ህ는 제 더 이상 비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좋은 용기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복수의 서막이요 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처절하지만 치밀한 복수극이다. 주인공은 차라연 38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다. 겉모습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 같았지만 이 여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는 금융계에서 이름난 투자 전문가이자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재력가였다. 하지만 헌후에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남편의 뒤에서 지내왔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남편인 강준혁 39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어땠는가? 39의 강준혁은 자신이 천재 사업가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형 계약을 따내고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젊은 CEO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아연은 남편의 차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준혁이 골프를 간 사이에 차 내부를 정리하던 중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업무용으로 듣던 서부 휴대폰이었다. 아연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태연했다. 잠금 해제 번호를 눌렀다. 준혁의 생일도 결혼기 며칠도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몇 개의 숫자를 더 눌렀고 첫 번째 시도 만에 휴대폰이 열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앱을 열자마자 아연의 눈동자가 얼어붙었다. 이다혜라고 저장된 이름과 함께 수백 건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다. 스크롤을 내리는 아연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대화 내용은 구역질이 나올 만큼 역겨웠다. 오늘 회의 끝나면 보고 싶네. 네가 없으면 숨을 못 됐어.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태하여 초음파 사진이었다. F 우리 아가 벌써 12주 차여. 고 싶지? 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단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날짜별로 정리하며 사진을 찍는 동안 아연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남편 회사에 흘려보낸 자금이 얼마였는지, 복잡한 펀드 PEF는 프라이버트 에쿼티 펀드 구조로 만들어진 준혁 회사의 동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 자금줄을 끊으면 정확히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연은 즉석에서 계산이 가능했다. 준혁 회사의 모든 재무 구조를 설계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준혁이 골프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대박 계약 하나 따왔어.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 아니냐?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했다. 아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슬슬 우리 관계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군.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지루한 여자는 내 성공이 안 울려. 아연의 손이 멈췄다. 야채를 썰던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F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인 가요겜. 변호사도 다 선임했고 합의서도 준 뒤에 뒀어. 재산은 법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자료도 적당히 챙겨줄게.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준혁은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가볍게 말했다. 아연은 천천히 부엌을 나와 거실로 어갔다. 준혁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읽는 아연의 눈빛은 문화도 침착했다. 합의서에는 집과 차, 그리고 준혁 명의의 예금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 금액은 고작 3천만 원 정도였다. 아연이 지난 3년간 준혁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3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 남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팬 있어요? 아연이 물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연을 쳐다보았다. 뭐? 그냥 사인한다고? 이해 없어. F네.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속으로 당신이 걷게 될 지옥길의 시작이라면 거예요. 준혁이 건넨 펜을 받아든 아연은 망설임 없이 명란의 이름을 적었다. 준혁의 얼굴에 당황하는 색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연은 서명한 합의서를 테이블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속으로 읊조렸다. 이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군.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준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해외 이퍼 컴퍼니 12개, 사모펀드 구조 8개, 그리고 준혁 회사 주주 명부에 올라있는 유령 투자자 5명. 근 것이 사실은 아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내일 짐 정리하러 올게.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발소리가 도에 울려 퍼졌다. 아연은 창가로 다가가 준혁이 차를 몰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폰을 꺼냈다. 저장해 두었던 이다혜와의 대화기 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임신 12주라고 했다. 사내 보니 준혁이 얼마 전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한다며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아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복수의 간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단계 해외 자금원 차단은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직후 실행한다. 2단계 사모펀드 구조 해체는 일주일 이후 내에 완료한다. 3단계 시부모님께 흘러가는 생활비 송금도 동시에 중단한다. 그날 밤 준혁은 이다혜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무려 덜배 다혜는 준혁의 재력에 눈이 멀어 접근한 여자였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혜가 달려와 안겼다. 드디어 그 여자랑 정리한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혜의 허리를 안았다. 생각보다 쉬웠어. 이의도 없이 바로 사인하더군.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두 사람은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연이 자신의 서재에서 준혁 그리고 시가가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밀 지원 자금의 흐름 증명서, 계약서 사본 모든 것이 개인 금고 안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아연은 그 서류 더미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기까지는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었다. 그 2주 동안 준혁은 다혜와 함께 새 보금자리를 보러 다녔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30억 원짜리 펜트 하우스를 계약했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걸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기로 했다. 준혁은 자신의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믿었고 앞으로 더 큰 돈을 벌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원문 도쿄의 미나토구의 영흥은 최고급 맨션 1억 엔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고 늘 한국적 배경으로 수정. 아연은 그 소식을 준혁의 비서에게서 들었다. 새로 운하 아파트의 계약 정보까지 입수한 아연은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잔금 미납 시 계약금 전액 몰수라는 내용이 있었다. 완벽했다. 이건 서류의 접수가 다가왔다. 아연은 법원에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준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증거가 가득했다. 해외은행 송금 기록, 페이퍼 컴퍼니 지분 증명서, 사모펀드 계약서, 시부모님 계좌로의 송금 내역 3년치. 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당준혁이라는 오만한 남, 자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증명할 때였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공식 접수되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준혁은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섰다. 어차피 아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연이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연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다. 어사용지 신장이 넘는 재산 목록이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펀드, 해외 자산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얌, 이게 대체 뭐야? 준혁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다. 아연의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 대상 자산 목록이며 각 항목별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고. 준혁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계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동요했다. 어떻게 연이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있는 건가? 준혁의 변호사가 급히 휴정을 요청했다.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선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날 오후 준혁의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재무팀장인 김 부장이 급하게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얼굴이 새파랬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해외에서요. 입되던 주요 투자 자금이 갑자기 동결되었다는데 용이었다. 지난 3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이번 달부터 끊긴 것이다. 뭐라고? 투자자들에게 연락은 해봤어. 그게 연락이 안 됩니다. 이메일도 반송되고 전화도 불통입니다. 김 부장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케이만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 싱가포르 여사, 모 펀드 2곳, 홍콩의 투자법인 1곳,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일시적인 걸거? 해외 송금 시스템 오류겠지. 며칠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사장님, 이번 달 중도금 납입 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혁은 김 부장을 돌려보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바로 그때 연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요. 아연은 해외은행 계좌에 차례로 접속했다. 이만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이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했다. 싱가포르의 사모펀드 2곳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제했다. 홍콩 투자법인의 계좌를 폐쇄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준혁의 회사로 흘러 들어오던 모든 자금원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었다. 총 30억 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연은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혁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 그게 사업이 좀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은 다혜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부모님의 전화를 대충 받고 끊어버렸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이 바쁘다는 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앞으로 그 500만 원은 영원히 입금되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의 회사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요 원자재 공급처인 박 사장이 직접 찾아왔다. 회의실에서 박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거래 중단 통보서였다. 선금을 2달째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경영을 해야 해서 말이죠. 준혁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박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 계약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 지난달에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오늘부로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준혁은 책상을 내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자 회사 생산 라인은 이틀 만에 멈춰섰다.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래처로부터 위약금 청구 통보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준혁은 급히 거래은행으로 달려갔다.
긴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얌 사장님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은행 담당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주어 다햄 담보 문제로 승인이 어렵습니다. 얌 담보 문제? 나한테 부동산도 있고 회사 자산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얌이 그게 사장님 명의 자산 일부가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해외 금융기관의 준혁은 망연자실했다. 자신은 더 모르는 담보 설정이라니. 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해외에 담보를 서요? 정했단 말이야.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고 리다만 서류상으로는 3년 전부터 설정되어 있으시. 레오 준혁은 은행을 나서면서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의 회사 재무 구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누군가의 다이 손길이 다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날 밤 아연은 준혁이 계약했던 새 아파트에게 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밖에 입수한 서류였다. 계약 특약사항을 읽으며 연이 입꼬리가 올라갔다. 잔금 지급일이 한 달 뒤이며 미납 시 계약금 3억 원 전액 몰수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하면 준혁은 5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볼 상황이었다. 아연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체크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틀 뒤 김 부장이 다시 준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다. 얌 사장님, 회사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습니다. 김 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붉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단기 부채 환율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나? 준혁이 소리쳤다. 정말 위기입니다.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느냐? 않는데 외부 자문단을 불러서 정밀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필요 없어. 내 능력이 라면 이 정도 위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준혁은 오만하게 김 부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준혁의 부모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아왔던 고가 미술품을 현금화하려고 감정을 의뢰했는데 가짜로 판명된 것이가 5천만 원에 샀던 그림이 50만 원짜리 복제품이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생활비도 끊기고 미술품도 가짜로 판명되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부모님은 급히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다. 회사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시부모님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연은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준혁 회사의 주요 다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붉은 선이 보였다. 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금융 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제는 시간 문제였다. 준혁의 사업 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연의 계산으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해 했다. 치밀하게 설계된 몰락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준혁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전처전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금융가요? 서준혁의 회사에 대한 쑥덕거림이 들려왔다. 두도설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불은 삽시 간에 번졌다. 주요 투자자들이 한 명, 또 한 명 준혁에게 연락해왔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명이 시작하자 나머지들도 우르르 몰려들었다. 전형적인 뱅크런 사태였다. 준혁은 하루에 또 수십 통씩 날아오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서 재정을 신을 차릴 수 없었다.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준혁의 사무실 앞을 서성였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그날 오후 핵심은 협력업체 대표인 최 사장이 여구 없이 준혁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 사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 사장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준혁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니 우리 회사가 SK테크에 납품한 물건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문 SK1 SK테크로수 정 최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준혁을 노려보았다. 회사 자금 구조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붕괴된 겁니까?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전하지 않았습니까?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경영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불과합니다. 최 사장은 코웃음 쳤다. 경영 능력 강 사장 정신 차리십시오. 시장에서는 이미 SK테크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준혁의 귀에 울려 퍼졌다. 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는 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려고 차에 타는데 아칙 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두 분 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생활비가 2달째 안 들어오지 않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지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지금 저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니?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하지만 준혁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이야기합시다. 지금 바쁘니까. 차가 출발하자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아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가 심각하게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며느리 아연이었다. 비록 혼했지만 아연은 착한 여자였으니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은 아연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인터폰을 누르자 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연아, 나다. 시어머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문 좀 열어다.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전화로 해주세요. 아연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연은 응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결국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아 아연을 기다리기로 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아연은 집에 있었다. 감시 카메라로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연은 냉정하게 변호사요? 대 전화를 걸었다. 제 아파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주세요. 전시 119가 불법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답했고 곧바로 경비실에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다. 시부모님은 경비원에게 쫓겨나 듯 아파트를 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통곡했다. 이것도 다 이혼 때문이야. 아연이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이 아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마다 무시하고 집안일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한편 준혁은 마지막 수단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혜의 아버지 이 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회장은 중견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였다. 혁은 이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강군, 자네 회사 재정 상태를 알아봤네. 장이 서류를 펼쳤다. 도산 직전이더군. 이런 회사에 돈을 댈 수는 없지.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하지만 다혜가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세. 내 눈을 딸을 파산한 남자에게 맡길 수는 없어. 강군, 다혜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그 말은
곧 헤어지라는 뜻이었다. 준혁은 말을 이었다. 이 회장의 사무실을 나서는 준혁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밤 아연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아연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준혁이 불륜 증거를 잡기 전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정황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면서 눈을 크게 떴다. 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돈을 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아직입니다. 이밍을 봐야죠. 변호사는 감탄했다. 이 여성은 정말 치밀했다. 준혁의 회사에서는 더욱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준혁은 회사 자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붕괴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부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내 감사팀을 즉시 투입해 준혁은 김 부장에게 지시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횡령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회사 문제는 모두 외부 자금이 갑자기 끊긴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다. 사장님, 지난 3년간 회사에 유입된 투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는데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쳤다. 찾기는 뭘 찾아? 지금 회사가 도산 직전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빠도 당신 안 도와준다고 했어. 다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혁은 다혜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 재기에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어. 아기도 있고 나도 있잖아. 하지만 준혁이 눈빛은 냉담했다. 그는 눈앞에 사업 파탄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고 다혜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피곤해. 혼자 있게 해줘.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혜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믿었던 화려한 미래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다음날 과거 자신이 경멸했던 사업가를 찾아갔다. 이 상무라는 인물이었다. 이전에 준혁은 이 상무를 무능하다고 비웃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상무님, 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상무는 준혁을 보고 웃음 쳤다. 강 사장,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무능한 사업가라고 하셨지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는 제가 미숙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저는 강 사장처럼 만한 인간은 돕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상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준혁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 이 행동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회적인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시각 준혁의 부모님 집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강준혁 씨 부모님 되시죠? 아들, 이 빌려간 돈 갚으십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아드님은 연락도 안 받습니다. 당신들 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채권자들에고 한 소리에 시어머니는 방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이 사라졌다. 행도, 고급 골프도, 친구들 앞에서의 자랑도 모두 끝이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아들이 무능해서 집안이 망했어. 다 준혁이 때문이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잃은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며느리 아연의 지원에 서 나온 것이었다는 진실을 만약 알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연은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혁이 사업 붕괴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신이다. 명이다. 시장 상황이다. 변명을 들어놓고 있다고? 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혁이 진실을 직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아연은 자신의 안전과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조치를 완료했다. 해외계좌는 더욱 복잡한 구조로 재편했고 법률 대리인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SK테크 최종부도 법원에서 공식 발표가 났고 그 뉴스는
곧바로 경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신흥사업가 강준혁 회사도 산 30억 원대 손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준혁의 사무실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몰려들었다. 얌, 내 돈 돌려줘. 사기꾼 강준혁은 나 와서 책임져. 사람들은 현수막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직원들도 섞여 울부짖었다.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준혁을 원망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혁은 사무실 안에 갇혀 밖을 볼 수도 없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성난 사람들의 얼굴뿐이었다. 준혁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검찰이 준혁을 소환했다. 도산 직전 재산 은닉 혐의였다. 취조실에서 형사가 서류를 펼쳐보이면서 물었다. 강준혁 씨, 이혼이 회사 도산직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혁은 땀을 흘리며 답했다. 단순한 성격 차이입니다. 성은 격 차이라 타이밍이 참 절묘하네요. 혹시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준혁은 손을 내저었지만 형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조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준혁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재산 숨기려고 이혼했구나. 진짜 쓰레기다. 저런 놈이 사업가라고 웃기지도 않아. 투자자들 돈은 생각도 안 하는 건가? 준혁 이 사회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이다혜가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준혁의 도산 뉴스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다혜의 얼굴이 굳었다. 약속되었던 펜트하우스도 부요한 생활도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이 전화를 받자 다혜는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회사 완전히 망했다는 거 사실이야? 준혁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다혜야, 지금 나 더 머리가 복잡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이라니 이게 뭐야? 나 당신 믿고 아이까지가 줬는데 이게 뭐냐고.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준혁은 다혜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허세를 부렸다. 나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혜는 준혁이 목소리에서 그것을 감지했다. 이 남자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다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의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 왔다. 당신은 패배자야.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다혜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준혁은 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 서 있었다. 다혜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준혁의 부모님은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집에 원직원이 찾아와 강제 집행 통지서를 건넨 것이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뭡니까?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주택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한 달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법원 직원은 냉정하게 고하고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것도 다 준혁이 때문이야. 시아버지도 얼굴이 새파래졌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잃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당장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하지만 준혁도 자신의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부모님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아연은 준혁이 계약했던 새 아파트 건에 대해 차액을 종 확인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전화로 보고했다. 아연 씨, 강준혁 씨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전액 몰수되었고 지연 손해금까지 합쳐 총 5억 원의 손실입니다. 연희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계획대로였던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연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준혁의 자산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그날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과거 준혁에게 사업적으로 이용당했다. 던 사람들이 한 명, 또 한 명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에 쏟아졌다. 강준혁은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투자금을 횡령했다. 협력업체 대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직원 복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이 명품만 사들였다. 언론은 이 제보들을 기사화했다. 준혁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가 하나하나 벗겨졌다.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평판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악영향을 허되었다. 준혁은 기사를 보면서 무너져 내렸다. 기회 가능성마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어떤 회사 더 준혁을 다시 쓰려 하지 않을 터였다. 이다혜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준혁의 몰락으로 인해 제대로 키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혜는 거울을 보며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준혁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준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다. 다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날 오후 다혜는 충동적으로 준혁의 회사 앞으로 향했다. 아직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다혜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소리쳤다. 저는 강준혁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혜를 쳐다보았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대 강준혁 씨는 저에게 결혼할 거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혜가 오열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뉴스에 보도되었다. 준혁의 불륜과 임신 사실까지 만천하에 알려진 것이다. 준혁에 남아있던 평판도 완전히 실추되었다. 사람들은 준혁을 사기꾼이자 바람둥이라고 낙인 찍었다. 준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신음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날 밤 준혁은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혜의 목소리였다. 준혁이 고개를 돌리자 다혜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 라고요. 다혜가 그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임신한 아이도 있는데 혼자 키울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실 거죠? 낯선 남자가 다혜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조차 완전히 상업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다혜는 처음부터 준혁의 돈만을 노렸던 것이 돈이 없어지자 다혜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술기운으로 의식은 몽롱했지만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혁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다. 나 하나 열어보던 준혁의 손이 멈췄다. 개인 통장 중 하나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다. 그것도 거액이었다. 준혁은 눈을 비비고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용도가 쓰여 있었다. 차연 개인 투자 계좌. 준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니, 자신의 통장에 서아연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니. 준혁은 급히 다른 통장들도 찾아보았다. 또 나왔다. 차연 개인 투자 계좌, 차연 해외 송금에 똑같은 내용. 이 여러 통장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아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준혁 관련 뉴스 기사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다혜의 기자회견 영상도 보았다. 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일이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준혁은 파산했고 다혜는 배신했으며 시부모님은 집을 잃었다. 남은 것은 하나였다. 준혁이 스스로 진실을 직면하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아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곧 그 순간이 올 터였다. 준혁이 자신의 모든 성공이 사실은 아연이 덫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아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은 술에 취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쥐어져 있었다. 차연 투자 계좌. 그 글자가 눈에 박혀 있었다.
준혁은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아연이 과거에 관리했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초부터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이 캐비닛 깊숙한 곳에 있었다. 준혁은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회사 설립 서류, 기자본 증명서, 투자 계약서가 나왔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를 읽을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 시 들어온 기자본금 5억 원이 케이만 제도의 한 법인에서 왔다고 쓰여 있었다. 준혁은 그 법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운 좋게 투자자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 뒷면을 넘기자 실제 투자자 리스트가 나왔다. 차현 준혁의 아내, 아니 전처였던 차현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 준혁은 숨이 막혔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사업화 장기에 들어온 1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건이 없다. 실제 투자자 리스트를 보니 또다시 차현이었다. 준혁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이 못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보았다. 3년간의 모든 주요 자금 유입건이 아연과 연결되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사모펀드, 해외 투자법인 모든 것이 아연이 만들어낸 구조였던 것이다. 준혁이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따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돈이 사실은 아내의 돈이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성공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SK텔, 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업계에서 인정받은 경영 능력, 젊은 시 이후로서의 명성, 모든 것이 아연의 지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준혁의 오만과 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욕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가였다는 것. 그 아내여. 그늘에서 성공한 양 행세하며 허세를 부렸던 것. 그리고 그 아내를 배신하고 버렸다는 것. 준혁은 통곡했다. 남자가 바닥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처참했던 새로운 창작 디테일 추가 시작.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거리는 소리는 밤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멸시했던 아연, 의지능과 능력이 사실은 자신의 전부였음을 깨달았을 때 육체적인 고통마저 느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뜯겨져 나가는 듯한 감각이었다. 흐느끼며 아니야 내가 이룬 거라고.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차연, 단독 투자금 회수, 조건, 강준혁 대표이사의 도덕성 훼손 발생 시 즉시 회수 및 청산. 아연은 처음부터 준혁의 성공을 보장하는 동시에 만약의 배신에 대비해 완벽한 자폭 장치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그때 준혁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다혜와의 불륜도 아연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아연이 이 모든 파국을 유도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진실을 고백할 수 없었다. 자신은 이 무능력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창작 디테일 추가 끝. 원문 계속 자정이 훨씬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연의 번호를 눌렀다. 호출음이 울렸지만 아연은 받지 않았다. 준혁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10번, 0번, 30번. 하지만 아연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준혁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없었다. 준혁은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전부 계획이었던 거야 됨. 내 눈에 다 잘못했어. 이야기 좀 들어줘. 제발 답장해줘. 하지만 아연은 한 글자도 답신하지 않았다. 준혁이 휴대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로 표시될 뿐이었다. 사실 아연은 모든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답장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준혁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차가운 미소를 띠면서 준혁이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도. 아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이다혜가 서 있었다. 얼굴은 부어있다. 얻고 두는 충혈되어 있었다. 준혁 씨,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해. 다혜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준혁은 지친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보았다. 다혜는 소파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F.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당신이 위자료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준혁은 헛웃음을 지어 다햄. 위자료? 나한테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F.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진. 난 이 아이 양육을. 비가 필요해. 다혜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사랑이, 나 애정 같은 것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다. 너도 알잖아. 내가 파산했다는 거. 줄 돈 없어. 준혁이 말했지만 다혜는 믿지 않았다. 애플 거짓말하지 마. 분명 어디엔가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야. 다혜가 준혁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준혁은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다혜를 밀어냈다. 돌아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혜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집을 나서면서 소리쳤다. F. 좋아. 그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그날 오후 준혁의 집 앞에 다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차를 막아서 열고 했다. 강준혁 나와서 돈 갚아. 준혁은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람들을 해산시켰지만 잠시 후면 또다시 모여들었다. 준혁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낮에는 채권자들의 협박에 떨어야 했다. 그 모습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몰락한 사업가 강준혁, 채권자들에게 포위되다. 는 기사와 함께 준혁의 초라한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자라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조롱했다. 한편 준혁의 부모님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폐거일이 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연을 떠올렸다. F다. 연희한테 가보자.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아연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다. 아연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 안에 있었다. 원문미나 토구를 강남으로 수정 시부모님은 그 화려한 건물을 보고 놀랐다. 아연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두 사람은 로비에서 아연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물었다. 단 F 차연 씨 계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F. 아니요. 그냥 잠깐 만나 뵙고 싶어서요. 약 없이는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다시 부탁했다. 단 F,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예요. 이미 차 대표님께 전달했지만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경비원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연이 거부한 것이다. 시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퇴근할 때까지라도.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 아연은 사무실 안에 있었다. 감시 카메라로 부모님이 로비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시부모님은 결국 그날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했다. 그 다음날도 시부모님은 아연의 사무실 앞을 찾아갔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기 시작했다. 며느리 차연은 부모를 버렸다. 차연은 가족을 버린 냉혈하니 다 불법 시위였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진 찍어 SNS에 올렸다. 하지만 댓글은 시어머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혼했는데 뭘 전 며느리한테 매달려? 아들이 돈 못 버니까 며느리 탓하네. 웃기다니.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여론은요. 오히려 아연의 편이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제지당해 쫓겨났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오후 이다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준혁의 퇴사 앞에 기자들을 모았다. 카메라 앞에 선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F.
저는 강준혁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와 결혼할 거라고 책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던 F. 하지만 지금 준혁 씨는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야는 육비조차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F. 저는 피해자입니다. 준혁 씨의 달콤는 한 말에 속아 관계를 맺었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강준혁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입니까? 그의 전 부인이 있을 때부터였나요? 다혜는 고개를 숙였다. 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이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SNS로 확산되었다. 준혁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아연은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다혜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아연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F. 이다혜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기자회견 영상과 임신 시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대화 기록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아연은 지난 몇 달간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메시지, 태아 초음파 사진,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응, 술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불륜 후 일시작부터 임신까지의 모든 과정이 입증 가능했다. 아연은 서류를 보면서 확신했다. 이 소송에서 질 일은 없다고. 그날 밤 준혁은 다시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정처 없이 걷다가 한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다혜였다. 하지만 다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준혁이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다혜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애원하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준혁은 유리창에 바싹 붙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다. 이 모양으로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다혜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혜의 뺨을 쓰다듬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혜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준혁에게 돈이 있을 때는 준혁을 찾았고 돈이 없어지자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업의 성공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가 허상이었다.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은 아연의 헌신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아연은 그날 밤 상간녀 소송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쳤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아연은 서류 더미를 보면서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다. 준혁과 다혜 그리고 시가가 모두를 완전히 꺾어버릴 마지막 단계였다. 며칠 후 준혁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아연만은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이다. 준혁은 값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 사무소에는 갈 수 없었다. 차은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대로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고소장을 써주세요. 준혁이 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 가는 표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준혁은 그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연이 자신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연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아연은 반격을 개시했다. 아연의 변호사가 법원에 두꺼운 서류를 제출했다. 준혁이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증거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허위 계약서로 투자금을 횡령한 정황,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사치품을 구매한 기록, 모든 것, 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연은 준혁이 불륜을 저지르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준혁의 고소를 기각했고
오히려 준혁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했다. 준혁은 역습당한 것이다. 같은 날 아연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다혜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었다. 소장에는 불륜이 시작부터 임신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휴대폰 대화 내용, 호텔 예약 기록, 벽자 진술, 태아 초음파 사진, 다혜의 기자회견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자료 구액은 5억 원이었다. 다혜는 소장을 받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다. 다혜는 급히 아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 전화, 메시지, 이메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아연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다. 다혜는 아연의 사무실을 찾아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차 대표님께서는 이다혜님의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다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연은 법정에서만 맞서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감정적인 대응은 일절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법적 절차만으로 다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나 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준혁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커다란 짐을 들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시어머니가 짐을 밀어 넣으며 안으로 들어왔단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왔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해다. 준혁은 당황했지만 부모님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시부모님은 준혁의 좁은 원룸의 짐을 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시아버지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아연 이야기를 꺼냈다. 아연이한테 한 번 더 가보자. 이혼해서도 가족은 가족 아니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연이는 저기를 만나 주지 않을 거예요. 레도가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니? 시어머니의 집착은 끝이 없었다. 다음 날 시부모님은 준혁 몰래 아연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아연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로비에 짐을 풀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우리 며느리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른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연희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인터폰을 계속해서 눌렀다. 아연아, 우리 좀 살려줘.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아연은 응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혼했어도 우리는 가족 아니니 제발 도와다오. 그 모습을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던 아연은 냉정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해주세요.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1시간 후 경찰관이 출동했다. 시부모님은 강제적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며느리, 가시부모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니?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연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시부모님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연희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부모님은 이제 법적으로조차 아연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준혁은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연을 고소한 건과 상간녀 소송 두 가지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니, 돈도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준혁이 찾아간 변호사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강씨, 이 사건은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왜요?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이 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변호사들은
아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놀라 움을 금치 못했다.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된 소송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다. 준혁은 10곳이 넘는 법률 사무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비참했다. 한때는 잘나가던 사업가가 이렇게 몰락할 줄이야. 다혜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다. 화해가 성사 들면 5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다혜는 변호사를 통해 아연에게 전달했다. 저의 경제 상황도 어려우니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화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만을 수용하겠습니다. 다혜는 절망했다. 다시 한번 아연에게 애원했다. 번에는 아이를 핑계댔다. 아이 양육비라도 생각해서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연의 변호사는 차갑게 통보했다. 차 대표님은 다혜 씨와의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만 할 것입니다. 다혜의 마지막 희망마. 저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준혁은 이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의 사업 몰락이 아연의 자금 차단 때문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다. 만약 아연이 자신의 사업을 지원했던 것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연은 그 지원을 증여가 아닌 투자라는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준혁이 불리했다. 만약 준혁이 사실을 공표하면 아연은 투자금 회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준혁은 아연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준혁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아연이 노린 가장 치명적인 복수였다. 시부모님은 결국 살던 집을 완전히 잃었다. 준혁이 원룸에 몸을 위탁하게 되었지만 준혁도 집세를 낼 돈이 없었다. 곧 그 집마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왔다. 세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과거를 후회했다. 아연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시아버지는 준혁을 원망했다.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세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을 떨면서 보냈다.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아연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준혁이 더 이상 자신에게 법적으로 해를 가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남은 것은 최종적인 정산이었다. 재산 분할 소송의 변론을 준비할 때였다. 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준혁이 숨겨놓았던 나머지 자산을 모두 찾아냈다. 변호사가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명의요, 소액 예금,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심지어는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청구해주세요. 변호사는 감탄했다. 여성은 정말 철저했다. 준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연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복수의 최종 단계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제 곧 법정에서 준혁과 다혜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아연이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복수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였다. 준혁과 다혜 그리고 시가가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아연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곧 다가올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승리였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아연의 재산 분할 소송은 이미 언론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초라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변호인조차 자신 없는 표정이었다. 반대편에는 아연이 앉아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옆에는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가 2명 대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차이
너무나도 극명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판결이 시작되었다 된 괴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양 원고 차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피고 강준혁 명의의 자녀 자산 중 부동산, 예금, 회원권, 동산 일체를 원고에게 분할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준혁이 유책성을 인정해 추가적인 배상 책임까지 물렸다.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준혁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빚뿐인데 거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진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선 준혁은 아연을 쫓아갔다. 아연아, 잠깐만. 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들, 이 준혁 앞에 가로막았다. 준혁은 그럼에도 항소하기로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항소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다. 같은 주 상간녀 소송의 판결도 나왔다. 다혜가 떨리는 손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있었다. 임신이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피고 이다혜는 원고 차현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다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억 원이라니. 다혜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고의로 파탄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신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다혜는 방청석에서 통곡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뿐이었다. 판결이 끝나고 다혜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다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인 이 회장은 이미 다혜와 인연을 끊은 상태였다. 준혁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다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다음 날부터 다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모두 중고로 팔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했다. 살던 아파트도 팔아야 했다. 돈을 모두 위자료에 충당했지만 여전히 3억 원이 부족했다. 다혜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어느 곳도 빌려주지 않았다. 신용도 이미 바닥났고 담보도 없다. 결국 다혜는 매달 분할해서 갚는다는 조건으로 법원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는 아따. 임신한 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어떤 회사도 다혜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다혜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한편 아연은 재산 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재산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제가 가진 재산은 모두 저의 개인 자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투자와 사업으로 일군 것입니다. 아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강준혁 씨가 주장하는 불법 취득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모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해외 투자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증명서, 사모펀드 운용 기록을 모두 공개했다. 언론은 깜짝 놀랐다. 이 여성이 이토록 뛰어난 투자 전문가였다니. 그럼 강준혁 씨의 사업을 지원하셨던 겁니까? 기자가 질문했다. 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네. 제가 투자자로서 그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로서가 아닌 투자자로서 한 것입니다. 그 투자를 회수한 이유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연의 대답은 명확했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닌 사업상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아연을 응원했다. 유능한 여성이 무능한 남편에 대해 이용당했네. 아연 씨 정말 대단하다. 완벽한 수다. 바람 피운 남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여론은 완전히 아연의 편이었다. 준혁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 무너져 내렸다. 이제 전 세계가 자신이 무능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준혁의 집에서 시어머니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연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면서 통곡했다는 F야. 연희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시아버지도 흐느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며느리의 돈이었다는 것을. 아들 준혁이 잘나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시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연의 사무실을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기억해냈다. 시어머니는 대신 편지를 썼다. F. 아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였다. 시부모님은 그 편지를 편으로 보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아연의 호사명이었다. 차 대표님은 강씨 부부로부터 온 편지를 수령했지만 회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음. 리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차 대표님으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과거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의냉대와 무시를 이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절마다 아연을 핍박했던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것,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했던 것, 모든 것이 떠올랐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쌌다. 자신은 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없다. 준혁의 항소심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항소심 재판장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준혁은 법정에서 나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법적으로 준혁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혁을 기자들이 눈을 워쌌다. 강준혁 씨, 전 부인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준혁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연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준혁이 참여는 다음날 기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다혜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F. 준혁 씨, 우리 아이 당신이 키워줄래? 다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나도 내 인생을 건사하지 못해. 미안. F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 다혜가 울부짖었지만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혜는 결국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뱃속에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다혜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아연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재산 분할,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모든 것이 끝났다. 준혁과 시가가 그리고 다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아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갈 시간이었다. 연희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2년이 흘렀다. 강준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준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회사를 도산시킨 사업가, 불륜 스캔들, 사기 의혹까지 나다니는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 할까? 준혁은 결국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배달 일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한때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남자가 이제는 낡은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배달을 해야 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준혁의 손은 거칠어졌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39살이었지만 50살처럼 보였다. 창작 디테일 추가 시작. 준혁은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돌아와 좁은 곳이 원방에 몸을 누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아연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원망마저 힘들어졌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배신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아연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한마디가 목구 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준혁이 아직 완전히 몰락하지 않은 마지막 남은 오만이었다. 창작 디테일 추가 끝 원문 계속. 그럼에도 준혁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거부했다. 나는 원래 사업가였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준혁은 여전히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동료들은 준혁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준혁은 더욱 고립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준혁의 허영심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 준혁의 부모님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었다. 집을 완전히 잃은 후 정부의 공영주택에 간신히 입주할 수 있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다. 두 노인이 살기에도 버거웠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과거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 특가세일 날을 찾아다니며 장을 보았다. 시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지병이 더욱 깊어졌다. 두 노인은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다. 네가 며느리한테 잘했어야지.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싸우고 울고 후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다. 과거도는 자랑을 하며 어울리던 사람들은 연락조차 해오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완전히 고립된 채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며느리 아연이 자신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다혜는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다혜는 출산 직후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겨두어 키울 능력도 의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다혜는 더욱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위자료 5억 원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되었다. 매달 분할해서 갚고 있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다혜는 하루도 쉴 수 없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배달, 청소일,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하지만 불륜스 캔들 때문에 어디를 가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다혜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늙어버린 것이다. 다혜는 가끔 거울을 보고 울었다. 자신의 선택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매일 곱씹으며 고통 속에서 살았다. 준혁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혜는 사회로부터 전이 고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한편 차아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 아연은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 전문 컨설팅 및 투자 회사였다. 리버티 캐피탈 리버티 캐퍼탈이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아연은 자신이 뛰어난 재무 능력과 투자 경험을 살려 여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자금이 필요한 여성은 사업가들에게 투자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연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아연이 투자한 기업들이 연이어 성공했고 업계에서 아연의 안목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불과 2년 만에 리버티 캐피탈은 업계 최고의 여성 전문 투자 회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아연은 경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한국을 이끄는 여성 투자자 10인 중 한 명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공 이야기가 실렸다. 사에는 아연이 과거 남편의 사업을 지원했지만 배신당했던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아연을 응원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아연은 롤 모델이 되었다. 유능한 여성이 무능한 남자 때문에 희생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아연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연은 성공한 후에도 겸손했다.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준혁에게서 되찾은 자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성기업 지원 기금을 설립하고 기부한 것이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연이 기부 행사에서 말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연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언론은 아연우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사업가로 평가했다. 아연우, 이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아연 개인의 자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준혁과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연이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연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타고 있었다.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아연은 우연히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강준혁이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헬멧을 벗은 준혁의 얼굴은 쳐 있었다. 옷은 낡았고 어깨는 촉 처져 있었다. 준혁도 아연의 차를 알아봤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연과 눈이 마주쳤다. 준혁의 얼굴에 충격과 수치심이 동시에 번졌다. 급히 고개를 숙였다. 헬멧을 다시 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 아연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한냉정한 시선이었다. 감정의 동요도 동정심도 아무것도 없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아연의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아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강준혁이라는 인간도 그와의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아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아연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시작했다. 새로운 투자건에 대한 논의였다. 아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연이 안목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팅이 끝나고 아연은 레스토랑 창가 좌석에 앉은 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석양이 서울 도심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였다. 거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였다. 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복수가 끝났다. 이제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 아연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성공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차연 그 자체로 살아가는 독립된 여성은 이었다. 아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혼자만의 건배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건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경은 반짝이고 있었다. 아연의 미래도 그처럼 빛날 터였다.